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성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사실 여기 처음 뵙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사실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저희는 오늘부터 이제 8회 동안 공법 기록형 이제 볼 거고요. 제가 7월에 이제 공법 기록형 기본 강의로 이제 6회 했었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 6회 해서 총 12회 했었는데, 이제 이 강의는 좀 그것들을 압축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사실 뭐 압축적으로 한다고 해봤자 8회 동안 24시간 동안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론 강의를 쭉 다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기출 문제들을 일단 본 시험 위주로 먼저 다 풀어볼 거고요. 본 시험을 다 풀고 나서는 모의 시험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풀어보고, 그 외에 풀어보지 못하는 모의 시험들은 제가 그 기출 문제 문제풀이 할 때마다 나눠드리는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쟁점들이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어쨌든 이론과 그 다음에 좀 기본적인 실전 기출 문제풀이와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도 어쨌든 한 번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 6월, 8월 모의고사까지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공법 기록형에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출 마스터 코스 들으시는 분들은 이 공법들은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인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 강의를 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일찍 오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시간 맞춰서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본 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할 때에는 제가 따로 첨삭은 못 해드리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일찍 오라고 할 거예요.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일찍 와서 써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는 반드시 직접 써보신 후에 혹은 메모라도 해보신 뒤에 강의를 들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기록형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기록형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보면은 주로 기록형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문제 한번 보고 답 보고 혹은 해설 강의 바로 듣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록형 보는 눈이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는 미리 오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때는 중간에 쉬는 시간도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릴 거예요. 쉬는 시간 넉넉하게 드리면서 이제 다음에 풀 문제들을 또 빠르게 한번 메모를 해봐라 라고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공법 기록형과 이 민사 기록형, 형사 기록형은 그동안 사법 시험에는 없었던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로스쿨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이 기록형이 크게 무슨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 그냥 다 사례형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제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고 합격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면은 기록형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선택형과 사례형을 잘하는 그리고 뭐 사시에 이런 경력이 오래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기록형 때문에 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기록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고, 사실 기록형은 공부를 다른 사례형이나 선택형을 공부하는 만큼 투입을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은 기록형에는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잘못 써도 점수가 확 내려가고, 그 다음에 조금만 생소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좀 답을 못 쓰고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공법 기록형은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마스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 강의가 끝나면 그날 바로 좀 복습을 좀 하십시오. 복습을 하셔서 내용들이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좀 어쨌든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복습을 좀 바로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유형 분석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헌법 소송은 크게 4가지 유형이 시험에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위헌 법률 심판이고, 두 번째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고,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기록형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느냐. 일단은 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일단 제가 회차별로도 한번 볼게요. 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 부분과 행정법 부분 중에서 행정법 부분이
100점으로 나왔습니다. 100점으로. 소장이 100점으로 나왔습니다. 행정법은 지금까지 쭉 소장이 나왔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소장이 나왔습니다. 소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법이 100점이 나오고 사실은 그 100점 중에서 이제 위헌성을 논증하는 게 헌법이 배점이 20점이었어요. 헌법이 배점이 20점이었고 그리고 이회에는 헌법이 80점이 나오고 행정법이 20점이 나왔고 3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3회까지는 경향이 이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례형 문제를 풀고 나서 사례형 문제에 과연 행정법이 배점이 많았나 헌법이 배점이 많았나를 보고 나서 기록형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출제되겠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4회부터는 어쨌든 이제 완전히 행정과 헌법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이제 50점씩 계속 50점씩 이제 반반 나누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헌법 유형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다시 한번 보고 이 행정법은 계속해서 취소소송 소장이 나왔는데 5회 변시에서만 이제 10점짜리로 집행정지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그래서 이 집행정지 신청서에서는 신청 취지와 요건을 알고 있느냐 정도를 물어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록형에서는 이후에도 좀 이제 소장에서는 취소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취소소송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쟁점이 나올 수 있을까를 떠올려 보면은 이제 지금 집행정지가 10점 분량으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취소소송 외에도 무효확인 소송 물어볼 수 있겠죠. 무효확인 소송. 무효확인 소송은 아마 주의적으로 무효,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물어보기는 어렵고 주의적으로 무효, 예비적으로 취소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의적 무효, 예비적 취소가 나오면은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가장 큰 두 가지가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쓰실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청구 취지 나중에 볼 거지만 청구 취지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그래서 본안에서 논쟁할 때는 결국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주의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이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논쟁을 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예컨대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우리가 근거법령의 위헌성은 처분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적으로 무효, 예비적으로 취소가 나왔을 때 근거법령의 위헌성을 주의적으로 무효 사유에 적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행정소송이 나오고 있지만은 행정심판의 영역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곧 볼 거지만은 우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는 좀 특출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표시를 할 때부터 행정소송은 원고, 피고라고 표시를 하지만 행정심판은 청구인, 피청구인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원피고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행정소송, 취소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면은 적법하냐를 다투는 것인데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처분이 적법한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까지 다툴 수 있습니까? 처분의 부당성까지 다툴 수가 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까지.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 부당을 다투는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이후에도 좀 그런 추세로 나올 것 같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사실은 행정소송 기록형의 형태로 나오기는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기록형의 형태로 나오기는 어렵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나오면은 청구 취지만 좀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요건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요건은 나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그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해줄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권과 부작위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논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 소송은 사실 말 그대로 당사자 소송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이행 소송의 형태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행 소송 형태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물이 공법 관계냐 민사 관계냐의 차이만 있을 뿐 민사 소송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록형에서 물어보기에는 좀 쉽지 않고 좀 적절하지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취소 소송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쟁점들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헌법 파트로 다시 넘어와서요. 자, 헌법에서는 1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이 그냥 이제 근거법령의 위헌성만 다투는 게 나왔었고요. 자, 68조 1항이 2회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었습니다. 2회 변호사 시험에 68조 1항이 나왔었고 3회 변호사 시험에 68조 2항이 나왔었죠. 그리고 4회에는 68조 2항이 다시 한번 나왔고 5회에도 68조 1항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5회까지는 이제 이런 추세였어요. 그래서 5회까지 추세를 봤을 때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을 물어보기는 쉽지 않아요. 기록형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사실은 본안 판단에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기록형에서 좀 단독적으로 물어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불이탈을 대비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68조 1항 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 위헌법률 심판이 그동안 나오지 않고 68조 2항이 나왔던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은 68조 2항은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하고 기각 결정 받고 나서 제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68조 2항이 위헌법률 심판보다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동일한데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 68조 2항을 이제 계속 물어봤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6회 변호사 시험에서 위헌법률 심판이 드디어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헌법은 유형에서 크게 막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혹시나 더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행정소송에서 취소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나왔다면은 우리 헌법에서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가처분 신청서. 집행정지 신청서랑 거의 동일합니다. 가처분 신청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과연 이런 거 나올까요? 정당해산 심판 청구 이런 거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이런 거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관계행정청이나 관계행정기관이나 아니면은 피청구인 입장에서 의견서나 답변서를 쓰는 내용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모의 시험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되었던 것처럼 의견서랑 답변서를 물어보는 경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법 기록형을 공부하셔야 되는 공부하실 때 좀 주의하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 가능한 틀을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한 틀을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 책에도 보면은 그 문서의 기본 서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이 서식은 계속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거 서식을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문제가 나왔을 때 좀 기계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혹시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런 내용들을 쓰게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적법 요건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랑도 항상 적법 요건을 먼저 보고 나서 이제 본안 요건으로 나갈 건데, 적법 요건은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적법 요건은 조금이라도 틀리는 순간 사실상 감점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법 요건을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적법 요건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 여러분들이 비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논증할 때 시간이 생겨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적법 요건을 머릿속에서 막 떠올리시려고 하면은 사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항상 암기하셔가지고 직접성이 뭔지 바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공권력의 행사가 뭔지 바로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적법 요건은 우리가 목차만 기재해 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메모를 하지 않더라도 단어들이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법 요건을 좀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고요. 세 번째, 기록형에서는 우리 공법은 사실은 사례형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관련 법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좀 색칠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색칠하면서 읽기. 특히 이제 기록에서 이제 중간에 나왔던 관련 법령들은 기록 중간에 나왔던 관련 법령들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라도 형광펜으로 칠하시든지 좀 색깔 있는 펜으로 칠하셔가지고 이 조문들이 왜 중요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행정소송과 헌법소송, 공법소송 영역에서는 관련 법령들이 특히 이 조문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문에서 이 조문 준용하고 있고 이 조문에서 이 조문 준용하고 있고 타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헌법소송에서는 대상을 특정할 때 벌칙 규정을 특정했는데 벌칙 규정에서 타고 구성요건 조항으로 갔는데 그 구성요건 조항에서 또 다른 조문을 준용하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일 헌법에서 까다로운 부분인데 그런 조문들의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칠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타고 가는지 그래서 왜 청구 취지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계속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관련 법령을 잘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에 많은 배점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본권과 헌법 원칙의 암기 노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물론 제 책을 활용해도 되지만은 암기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권의 경우에는 의의, 내용, 제한 범위, 보호 범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사례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의의, 내용, 보호 범위, 제한 범위를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권이 바로 이 기본권인지를 포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권의 내용들을 충분히 암기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이 내가 강의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 뭡니까? 직업의 자유죠. 직업의 자유예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직업의 자유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 육해 변시 공법 기록형이랑 비슷하게 만약에 성매매 여성이 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 이 성매매 방지 처벌법에 대해서 직업의 자유를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여러분들이 이 성매매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직업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가 필연적으로 논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업 광고가 나왔어요. 상업 광고가 나왔는데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냥 이 사안은 표현의 한 종류에 해당하니까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하면 되는데 상업 광고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과연 얘들이 표현의 자유에서 말하는 표현인지에 대해서 논증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판례가 뭐 의사 표현의 자유의 그런 도구나 수단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딱 봐도 이게 이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보호 범위에 포섭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면은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상 원칙도 좀 암기를 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과잉금지 원칙이나 아니면은 비례 원칙에 쓸 키워드 정리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목적의 정당성에서는 우리 관련 법령에서 이제 목적이 계속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보시면서 그 목적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내가 목적의 정당성에서 적어야 될 키워드가 뭔지를 추출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시면서 여기서는 지금 뭐 건전한 통신 문화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구나. 건전한 통신 문화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을 목적 조문을 다 옮겨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이 뭔지를 추출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매의 최소성 단계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치매 최소성에서. 그래서 판례를 읽으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도 이 과잉금지 원칙이 나오면은 일단은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판례를 다 읽고 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방금 우리 판례가 말했던 이 사안에서 보다 덜 제한적인 방법이 뭐였더라? 라고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과잉금지 원칙의 핵심이에요. 결국 치매 최소성 부분은. 그래서 이런 치매 최소성에 쓸만한 내용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처분 특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특정에 유의하시면서 실체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처분이 분리 가능한가, 혹은 변경 재결과 변경 명령 재결이 있을 때 과연 무엇이 처분인가, 원처분과 변경 명령 재결과 그 다음에 다시 처분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있는 처분은 처분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유념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체법을 보시면서 처분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 기록형에서는 그 처분이 나오면은 그 처분마다 일단은 다 특정을 하셔야 돼요. 다 특정을 하시고 그 처분별로 나열을 해서 어떤 처분 중에 어떤 부분을 없애는 것이 나한테 불리하고 유리할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수익적인 인가 처분을 하면서 권리기금 1억 원 납부 조건을 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자기한테 불이익한 부분만 다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부를 취소해버리면은 이거는 의뢰인한테 불이익하죠. 수익적인 부분까지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처분성이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수익적 인가와 권리기금 납부 조건. 자, 여기서 무엇을 없애면은 의뢰인한테 유리하게 남아있을 것인가 하나씩 지워보면 되죠. 만약에 이 수익적 인가가 없어지면은 수익적인 내용이 없어지니까 수익적 인가는 살려둬야 될 것이고 납부 조건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툼의 대상은 이 기본 처분과 거기에 붙어 있는 조건 중에서 조건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과연 조건을 다툴 수가 있는지, 과연 조건은 처분인지, 과연 조건만 독립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분 특정에 좀 유의하시면서 내용들을 좀 많이 읽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이런 것들을 공법 기록형에서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저랑 같이 공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책은 4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시죠. 3페이지. 일단 우리가 좀 간단하게 총론적인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 관계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요. 공법 관계와 그 다음에 이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법 관계가 있을 것인데, 이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 이 공법 관계는 결국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이죠.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이고, 우월적 지위가 있거나 또는 관련 법령에서 공익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법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법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법관계를 다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이죠.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자, 그런데 이 공법관계를 다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냐? 공법관계를 다투는 방법은, 이 공법관계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법관계 중에서 우리를 내려찍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아닌 그냥 그 밖의 법률 관계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좀 그 공법 관계에서 좀 주목을 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과연 무엇이 공권력의 행사인가?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한번 펼치시고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그리고 행정소송법 2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과 행정소송법 2조.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부터 보겠습니다. 68조 1항에 보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공권력의 행사예요. 공권력의 행사. 헌법소원은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충상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권력의 행사는 크게 세 가지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입법부가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두 번째, 행정부가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세 번째, 사법부가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이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항소로 다투잖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행하는 공권력 행사는 제일 대표적으로 재판이잖아요.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에 대한 불복하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일단은 제외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법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남습니까? 행정부가 행하는 것과 입법부가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정소송법 2조를 보시면은 행정소송법 2조의 대상도 공권력의 행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이 공권력의 행사를 다투는 것이 어떤 공권력의 행사인 것인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줄여서 말하면은 처분이라고 얘기하죠. 처분.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헌법소원의 대상. 처분성이 없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인데 어떤 공권력의 행사만 행정소송의 대상입니까? 첫 번째,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행정청이 입법부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어떤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을 집행. 그러니까 추상적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은 개별적 구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처분이 아닌 그냥 뭐 다른 행정입법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법률 이런 것들은 일반적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행정처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개별적 구체적 중에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권력의 행사는 처분성이 있는 것과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분성이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입니다. 헌법소원 68조 1항 헌법소원이죠. 68조 1항. 그리고 처분성이 있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항고소송. 취소, 무효, 부적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는 항상 이게 처분성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법소송에서는 첫 번째, 과연 이게 공법관계인가 민사관계인가 구분하시고, 두 번째, 공법관계 중에서도 공권력의 행사인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가 구분하시고, 세 번째, 공권력의 행사라면 과연 이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인가 아닌가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입법 부작위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투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입법 부작위, 법을 만들고 있지 않은 이 행위는 공법관계입니까? 사법관계입니까? 공법관계입니다. 다음, 법을 만드는 행위, 법을 만들지 않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법률 관계에 관한 것입니까?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겠죠. 법을 만드는 행위. 다음, 그러면은 이 공권력 행사, 입법 부작위, 법을 만들고 있지 않은 이 부작위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입니까? 아니면은 그 밖에 공권력 행사입니까? 일단은 행정청이 아니죠. 입법 부작위는 행정청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회가 하는 것이잖아요. 국회가 하고 있는 부작위인데, 그러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헌법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소원이. 입법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죠.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답안에 쓰실 일은 거의 없어요. 답안에 쓰실 일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 다툼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실 때 이 번지수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밖의 법률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 밖의 법률 관계. 자, 행정소송법 한번 보시면은요. 행정소송법 제3조 한번 보시죠. 행정소송법 제3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공권력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는 뭘로 다퉈야 된다고요?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헌법소원 중에서 행정소송의 영역을 제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의 지금 처분성을 우리 판례가 점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처분성이라는 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하지만 사실 과연 무엇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냐라는 것은 결국 판례를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청의 영역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고. 자, 제3조에 보시면은 행정소송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행정소송은 다음에 4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사자 소송 한번 봅시다. 한번 그냥 봅시다. 1호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이나 부작위 제기한 소송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2호 당사자 소송을 보시면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사자 소송의 이 그 밖의 법률관계는 우리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데 이 당사자 소송의 가장 큰 표지는요. 법률관계라는 거예요. 법률관계. 첫 번째는 법률관계라는 겁니다. 법률관계이고 어떤 법률관계냐. 당사자 소송의 영역은요. 조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을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법률관계예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말미암아 발생한 법률관계. 그러니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은 항고소송이겠지만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라면은 당사자 소송의 영역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의 규정은 예시 규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예시 규정입니다. 즉 당사자 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여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즉 당사자 소송의 대상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입니다.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 그 중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되겠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피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당사자 소송은 방금 본 것처럼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있었어요.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 면직 처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에요. 항고소송의 대상. 그런데 이 공무원 면직 처분으로 말미암은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공무원 면직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면직 처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면직 처분으로 말미암은 법률관계. 이 면직 처분으로 인해서 나의 공무원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 신분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 없어진 것은 면직 처분 때문에 된 거예요. 면직 처분 때문에. 그래서 이 면직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취소소송이고 공무원 면직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어떤 거?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 같은 거.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해소.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 자, 공무원 지위 존재를 확인한다라는 게 면직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까? 아니죠. 면직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죠. 면직 처분이 무효이니까 내가 여전히 공무원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분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나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이냐 아니면은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이냐에 따라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 그 다음에 이 처분으로 말미암아 이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나에게 여전히 공무원 지위가 존재한다.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 소송의 영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방금 보신 것처럼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무슨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요?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행정청이 1억 원 과세 처분을 했어요. 과세 처분을 했는데 내가 1억 원을 납부를 해버렸어요.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무엇을 다툴 수 있겠습니까?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혹은 과세 처분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한 법률 관계를 다툴 수도 있을 겁니다.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한 법률 관계를 다툰다. 어떤 걸 다툴 수 있을까요? 과세 처분. 자, 만약에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난 니네들한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데 채무 부존재 확인 해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게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아니죠. 채무 부존재 확인이니까 처분 취소 소송이 아니잖아요. 처분 취소 소송이 아니에요. 그냥 처분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과세 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납부했잖아요. 돈을 납부했는데 이 과세 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 법률 관계, 돈을 납부한 게 잘못되었다라고 과원합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돈 돌려내라. 자, 그러면은 내가 이 1억 원 납부한 거 돌려내라 라고 하는 거 어떤 법률 관계예요? 처분을 다투는 것은 아니죠.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입니다.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 그러니까 이 과원합금 반환 청구 소송은 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냐,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이냐.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요, 우리 주류적인 판례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라고 하더라도 소송물에 따라서 이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 민사 소송의 대상인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는 다 당사자 소송의 영역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그런 경우에도 소송물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이게 민사 소송이냐 아니면은 당사자 소송이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내가 1억 원 납부한 거 돌려달라고 청구를 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원 납부한 거 돌려달라. 청구 취지는 어떻게 됐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맞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법리는 뭡니까? 과세 처분 무효다. 그래서 따라서 뭐가 없다? 너가 돈을 가져간 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죠. 자, 그러면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받아간 돈 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뭐예요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자, 그러니까 소송물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뭐로 보겠어요?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여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을 구해요.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 공무원 지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민사소송의 소송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사자 소송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소송물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중에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같이 그러니까 소송물이 민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판례를 통해서 좀 암기하실 수밖에 없고요. 우리 판례가 점점 더 이제 당사자 소송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소송물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인지 당사자 소송인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그 밖의 법률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자, 우리가 크게는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 밖의 법률 관계는 우리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를 예시로 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와 두 번째는 처분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기타 법률 관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와
처분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법률 관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는 방금 봤어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는 방금 봤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법률 관계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는 공법상 지위의 상실이나 취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 공법상 지위의 취득 상실에 관한 다툼, 공법상 지위의 취득 상실에 관한 다툼. 두 번째는 공법상 계약과 같이 이런 비권력적인 법적 행위에 관한 다툼, 비권력적 법적 행위에 관한 다툼, 비권력적인 법적 행위에 관한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처분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법률 관계일 거고요. 그다음에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는 아니지만 행정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 관계. 행정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 관계.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 글씨에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무슨 필기를 저따구로 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글씨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학생들의 집중력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글씨를 못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수년째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원래 서울말을 굉장히 잘하지만 사투리를 쓴다고 수년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상 관계의 대상이, 당사자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공법상 이런 지위, 신분이나 지위에 관한 거 한번 봅시다. 이 방금 보시면은 이 공법상 지위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거를 보시면은, 공법상 지위의 취득과 상실, 이 공법상 지위의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공법상 지위를 취득한다 혹은 상실한다에 대한 것도 처분을 원인으로 한 지위가 있을 것이고, 처분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지위가 있겠죠. 처분을 원인으로 한 지위가 뭐 있겠어요? 방금 보셨던 이 공무원 면직 처분에 대해서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을 구하는 거. 그렇죠. 이게 처분을 원인으로 한 것 중에서 이제 지위의 취득이나 상실을 다투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런 우리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지위 확인은 잘 안 나와요. 왜 잘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단원을 한 번씩 보셨겠지만 판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이라는 소송이 거의 없을까?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을 구하려면 그 전제로 뭘 주장해야 된다고요?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니까 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이 처분을 선결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바에 여러분 뭐 다투겠어요? 그럴 바에 처분을 다투겠죠. 그렇죠. 그냥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이거는 처분이 무효여야 내가 공무원 지위가 생기는 것이고, 이 공무원 면직 처분이 취소만 되더라도 나는 살아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 중에서 특히 이 권리와 지위에 대한 취득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판례도 거의 없고 처분 자체를 다투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것처럼 공무원 면직 처분을 다투어서 내가 지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처분이 개입되지 않은 채 나의 공법상 공법상 지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처분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유공자로서 연금 수혜 대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지자체와 채용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채용계약에 대해서 국가지자체가 나한테 해지 통고를 한 겁니다. 해지 통고. 채용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가 처분입니까?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위, 처분이 아닌 채용계약 해지 통고에 대해서 내가 다툴 때 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처분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당사자 소송의 영역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그거예요. 각종 사회보장 급부 청구.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신청을 해서 행정청이 심사를 해야 나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신청을 했어요. 행정청이 내가 이 사회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공권력의 행사예요, 아니에요? 공권력의 행사예요. 내가 행정청으로 인해 비로소 어떤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관련 법령에서 봤을 때 이런 사회보장급부를 행정청의 행위가 개입되어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뭘 다퉈야 되겠어요? 내가 그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면은 거부 처분으로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건 처분이니까. 그렇죠. 처분인데 어떤 경우에 행정청이 개입되지 않아도 이미 법령에 의해서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을 때, 이미 법에 의해서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행정청한테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거부를 하는 것은 행정청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법률에 의해서 무언가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법률에서 이미 권리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청의 처분이라는 행위가 개입되지 않죠. 그때는 우리가 너 돈 내놔 라고 하는 건 뭘로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왜? 행정청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니까. 나는 법률에 의해서 이미 나에게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부상 등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부상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내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을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럼 이 거부는 뭡니까? 이 거부는 뭐예요? 행정청이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받을 권리가 없어졌습니까? 행정청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의 법률상 지위가 변동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부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미 돈 받을 권리가 있었고 행정청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은 행정청이 거부하는 행위는 뭡니까? 그냥 법률상 의견에 불과한 거예요. 법률상 의견에 불과한 거. 그럼 나는 지금 법률에서 돈 받을 권리 있다. 돈 내놔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사자 소송으로. 그런데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것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죠. 광주 민주화 운동을 누가 했는지가 이미 특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청의 개입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행정청이 그래 너 민주화 운동 관련자구나. 너 보상 대상자야 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는 행정청한테 신청하지 않고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행정청에 너 대상자다라는 지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 소송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처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대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당황하지 마시고 크게는 그렇습니다. 크게는 우리가 항고 소송에서는 취소 무효 부작위밖에 없어요. 취소 무효 부작위. 일단 취소 무효 부작위 아니면은 일단은 항고 소송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 지위 존재 확인, 그 다음에 돈을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금전 이행 청구 이런 것들은 일단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다퉈야 될 것이냐? 소송물이 민사면은 민사로, 소송물이 공법이면은 공법 관계로 다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각종 사회보장급부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나에게 돈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해 있으면은 뭐다? 이미 발생해 있으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면은 항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례를 통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의 해석상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이미 권리가 발생했는지 비로소 발생하는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까 전에 1억 원 과세처분 했잖아요. 1억 원 과세처분 했어요. 과세처분 자체를 다투는 건 무슨 소송이다? 항고소송이다.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근데 1억 원 과세처분 받고 나서 난 너한테 돈 줄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해가지고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했어요.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조세채무. 이거는 뭡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죠. 무슨 소송 대상이다?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당사자 소송.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과오납금을 냈다. 돈을 내버렸다. 돈을 내버리고 나서 돈 돌려달라고 한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 이거는 무슨 소송이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여서 학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소송물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니까 민사소송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분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한번 책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자, 헌법재판소법 2조에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1호에 법률의 위헌 여부 있죠. 법률의 위헌 여부. 그다음에 2호에는 탄핵, 3호 정당 해산, 4호에 권한쟁의, 5호에 헌법소원 이렇게 있고요. 헌법소원의 청구 사유는 방금 봤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그리고 밑에 행소법 3조에 보시면은 항고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고소송에서는 4조에서 나와 있죠. 취소, 무효,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요. 당사자 소송도 방금 봤습니다. 민중소송, 기간소송은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거기 중간에 있는 본문을 보시죠. 이러한 공법소송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분쟁의 대상에 따라 구분하면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 중에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수단이 있죠. 자,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또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공권력의 행사 중에서도 뭐에 따라서 처분성 유무에 따라서 뭘로 다툴 것이냐가 달라진다. 처분성이라는 게 뭐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공법상 법률관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는 항고소송이나 헌법소원이고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권한 분쟁에 대한 해결 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한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공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한은 공법상으로는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권한 분쟁이다라고 하면 국가기관의 권한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뭐 국가기관이든 뭐 지방자치단체든 그런 공공단체든 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권한 분쟁에 대한 해결 수단은 권한쟁의 심판과 기관소송이 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과 기관소송이 있는데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은 첫 번째로 이 기관소송은 그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기관소송 옆에다가 기관소송 법정주의라고 적으세요. 법정주의. 이제 행소법 45조에 나와 있는데 행소법 45조에 보면은 민주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의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소송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으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자, 다음 권한쟁의 심판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좁혀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간에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야 되고 막 그런 요건들이 있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은 굉장히 헌재가 좁혀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 분쟁이 발생했는데 기간 소송도 제기할 수 없고 권한 분쟁도 제기할 수 없는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사이에 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갭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의 분쟁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의 입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 갭을 무엇으로 해소시키고 있습니까? 이 갭을 여기 발생하는 갭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대표적인 게 경기도 선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에 소를 제기했던 게 있잖아요. 경기도 선관위원장이 이제 권익위에 소를 제기했던 게 있는데 이제 얘들은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할 수 없어요. 권한쟁의 심판 제기할 수 없고 기간소송에도 법정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쟁의도 할 수 없고 기간소송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요거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봐버린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마치 거꾸로요. 이게 얘들이 과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기간소송도 안 되네, 권한쟁의도 안 되네, 그냥 항고소송으로 받아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 분쟁에 관한 다툼을 중간에 발생하는 갭을 우리 판례가 항고소송으로서 그 갭을 메우고 있어요. 계속 항고소송의 대상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방금 나왔습니다. 5페이지의 개설의 두 번째 문단 줄 건데 보시면은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중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항고소송이고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죠. 즉 밑에 처분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헌법소원의 영역은 좁아지고 처분의 영역이 좁아질수록 헌법소원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한편 공법상 법률관계 중에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제외한 그 밖의 영역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밑에 이때 이하예요. 이때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당사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서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항고소송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모든 당사자 소송의 공통분모라고 보여야 할 것이며
해석상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헌법소송과 그다음에 행정소송과 그다음에 행정소송 내부에서도 그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번지수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 고민들을 좀 계속 하시면서 판례를 읽으실 때마다 이 판례에서 왜 이것을 당사자 소송으로 봤을까? 왜 민사소송으로 봤을까? 이런 것들 좀 계속해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 판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민사소송의 계약으로 보고 있죠. 민사소송상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암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객관식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사례형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 기록형에서는 이 당사자 소송을 물어보기는 어렵지만은 이 번지수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신 상태에서 결국 당사자 소송은 이행 청구의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행 청구의 형태로 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잠깐만 좀 쉴게요. 이 당사자 소송은 말 그대로 그 공법상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아닌 그 밖의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인데 이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를 다투는 형식인데, 그러니까 이행 청구의 형식이에요. 이행 청구. 돈 내놔라라고 하는 형식인데, 일단 이행 청구니까 이건 항고 소송은 아니죠. 항고 소송은 아닌데 이행 청구를 하는데 이 처분 그 자체를 다투지 않고 근데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사실상의 이행 청구가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수용이 되었어요. 수용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수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재결을 했는데 재결은 무슨 재결을 했습니까? 수용 재결과 보상 재결이 있습니다. 수용하는 재결 부분과 보상하는 재결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재결 자체를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인데 재결 자체를 다투지 않고 보상금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서 보상금을 더 내놔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이 더 내놔라라고 청구를 하는 것은 우리 공익사업법에 보면은 한쪽 당사자를 상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나 니네들 서로 싸워라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더 내놔라고 청구를 해야 돼요. 이행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보상금을 다투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결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재결을 한 내용. 근데 재결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재결에 있는 그 보상 재결 부분을 다투지 않고 그냥 돈을 내놔라고 청구를 한다? 그냥 형식은 당사자 소송이죠. 이행 청구니까. 근데 그 실질이 뭡니까? 실질은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것들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입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요. 45분부터 위헌법률 심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